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난 7월 6.25 제73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켈러 부대 출신 참전 용사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었죠. 맞습니다. 그동안 비정규군이다, 숨겨진 인물들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들의 공로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켈러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유명한 박사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예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K예로 어떤 부대인가요? 켈러란 코리아 리에종 오피스의 약자입니다. 이 뜻은 미 극동군 사령부 주한 연락처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미군하고 연락 담당하는 통역도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 담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북 첩보기관의 위장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명칭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시작은 언제였던 거예요? 첫 시작은 1930년대 중반에 이제 반공 독립운동가 분 중에 김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결성한 항일 비밀 결사단체 양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항일 운동을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면은 반공 정신으로 이제 뭉쳐진 단체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첩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산 지역에 있는 뭐 소련군의 일제 공장 물자 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미제 24군단 CIC라고 해요. 정보 참모처를.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도 제공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보고도 해주고 하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얘네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고문단 정도 남겨놓고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군사 고문단 중에 제308 방첩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부대에서 대북 첩보 수집 임무를 담당을 했는데 가뜩이나 조직도 빈약한데 뭐 특수부대원들을 보낼 수도 없고 첩보를 수집하러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1949년 6월 1일에 미 극동군 사령부 윌로우비라는 정보참모 부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위장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첩보 단체로 기존에 있던 양호단의 멤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 켈러 부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미군 정보 요원 5명하고 한국인 대원 1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첩보 수집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조직이 이제 위스키, 선, 고트, 뭐 SOU라고 해가지고 특수공작부대 이렇게 한 4개 단위 부대를 거느린 부대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요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 전체주의 정권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전체주의 폭정에 맞서서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자생적인 무장 단체를 꾸릅니다. 이게 황해도 일대하고 원산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9월산 반공 유격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군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이나 소련군, 북한군의 무기고 같은 데에서 소총을 탈취해가지고 경비초 소도 습격을 하고 9월산 같은 데에서 근거지 마련해서 유격전도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무장 항쟁을 벌여요. 이 사람들이. 이념에 의한 분단 상황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상황이잖아요.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미군이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첩보 조직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니 자기 사람들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이때 미군은 지금은 CIA가 유명하지만 그런 건 또 없었어요. 굉장히 초보적인 조직밖에 없어서 이런 능력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념에 의한 분단이 되니까 피난 가게 되고 또 적발해내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자생적처럼 이런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1950년대 전쟁 발발하고 나서 미제 8군 사령부에 맥기 대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미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기도 지원해주고 식량도 지원해주면서 이제 북한군한테 맞서는 어떤 유격전 부대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게 켈로 8240 사령부입니다. 근데 또 임철균 연구위원님이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왔고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저분이 지금 이창건 박사님이신데 지금 입고 계신 복장이 저 의복이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해주신 영웅의 제복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온 아주 머리 좋은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6.25 나자마자 우리 친구 셋이 그 형한테 쫓아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미국도 한국을 앞으로는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73번이나 올렸답니다. 근데 그 선배님께서 전쟁이 났으니까 이젠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 좋을 것이다. 전해서 대구에 가서 시험 치고 쳐서 셋이 다 붙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학이라는 것을 일으켜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분이 세계 원자력협회 회장도 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박충암 이제 유격군 전후의 회장님이신데 저분은 이 8240 사령부 아까 동키부대, 울팩부대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울팩부대의 3대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휘도 하셨고 나중에 저 8240 사령부가 한국군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8250 부대로 전환이 됐다가 나중에 특수전사령부 모체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분은 나중에 한국군 대령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습니다. 51년도 겨울에 중공군들이 넘어왔을 때에는 미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연평도에 내가 가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방위장교가 한 사람 와가지고 유격군에 들어갈 것을 권장했어요. 제2편대라고는 방위군에 들어갔습니다. 방위군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그 방위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미군 부대에 갔다 왔더라고. 100년도 미군 부대에 갔다 왔는데 유격군 다 들어온다고 모집한다고 하더라. 유격군에 자원을 하면서 방위대 겸 유격군이 됐죠. 켈로 부대 온 분들도 정말 그 이전부터 그 시작부터 함께 하셨는데 정말 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1952년부터 53년까지 각지에 있는 첩보 부대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켈로 부대가 보고한 건수거든요. 월등히 많은데요. 저러다 보니까 저 첩보가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켈로 부대 활약은 대단했다고 많이들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상륙 작전을 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인천이에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켈로 부대원들의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창건 박사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는 최규봉 대장님이 계세요. 이 육군 대장이 아니고 그 단위 부대 책임자 대장님인데 그 책임자를 미국 그 해군 대위가 했어요. 이 사람의 지휘로 메가다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8m를 점령해서 거기다가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성조기를 달아라. 그때 에피소드가 이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되겠는데 등대에 불을 붙이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그 파이프라인에 그 발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규봉 대장이 찾아서
이 사람이 1시간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붙였습니다. 아, 켈로 부대원들이 팔미도를 점령해서 성조기를 달고 등대에 불을 붙였던 거군요. 켈로 부대에 여성 부대원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였거든요. 켈로 첩보대에도 있었고요. 유격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 취사, 빨래, 뭐 간호 이런 거를 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대원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대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식 대원으로 등록이 안 되고 부대원들 간에는 대원이 아니라 이 식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같이 했던 바보게 줬던 이발을 했던 간에 거의 다 군인이죠. 다 유격대죠. 켈로 첩보대나 켈로 8240 부대 소속이 아닌데 켈로 첩보대와 함께한 여성 대원도 계셨습니다. 한국 육군의 HID 소속이었던 도종순 님이 그런 사례 중에 한 분이세요. HID에서 여성 군 계셨군요. 전쟁 발발 전부터 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대남 혼란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대북 첩보 수집 능력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종순이라는 분은 그 과정에서 자원 입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떤 전화 교환수 같이 어떤 특정 직보를 가지고 첩보임을 투입된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자원에서 그냥 전투병으로 나가신 거죠. 그때 당시는 켈로 부대에서 아마 중공군이 밀고 들어올 것을 아마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산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철산 지역으로 게릴라 부대들하고 아마 첩보 활동을 위해서 그쪽에서 작전 수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염도라는 섬에서 아마 작전을 펴시다가 불리하게 되니까 동료들은 철수하고 대장하고 누나만 거기서 작전을 펴시다가 실종이 되신 걸로 전 들었습니다. HID 소속으로 이북 군대 정찰을 나가셔서 이북 군대 및 중공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 전달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53년 7월 정전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다시피 켈로 부대가 공식으로 초청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 이후에 켈로 부대는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첩보 부대가 어느 나라는 참 비정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휴전 후에 이제 켈로 첩보대가 당연히 해산되고 윌로우대가 유지돼서 서해에서 공작 활동을 하긴 했는데 1953년 7월 30일자로 육군 첩보대에서 첩보 요원 철수를 지시합니다. 또 연합정찰사령부도 1953년 8월 2일자로 아예 신분증을 회수를 해요. 이제 끝났다. 그럼 집에 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 중지해라. 근데 이때 북한에 침투한 팀이 있었어요. 휴전이 되더라도 거기서 이제 휴전 땅땅땅 시효 발효 그 전까지 한 건이라도 첩보를 더 빼내야 되니까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땅땅땅 하는 순간 못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엔 생사도 모르고 소식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휴전 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켈로 첩보대의 무전기에는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안 내려줬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피 어린 외침이 무전기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끊어졌다고 해요. 그렇죠. 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 정말 어떻게 하다 구출 뒤늦게 이제 어떻게 구출해내는 경우도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월남을 하신 분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극소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건 한 1년 정도는 생존 활동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켈로 부대에 있어서 그 공로를 어떻게 인정을 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21년 4월에 이제 정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요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24일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심의를 해서 켈로 첩보대랑 켈로 8240 부대에 소속되었던 이제 비정규군 생존자 143명과 그 유족 17분께 총 160명에게 15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그 공로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재작년에요? 올해 6월 25일에 이제 정부가 6.25 전쟁 73주년 기념 행사 주관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켈로 첩보대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창건 박사님 그런 분들을 이제 참전 용사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제 직접 영웅의 제복도 입혀주고 뭐 격려도 한 거죠. 이분 연세가 95세예요. 95세인데 본인이 그 자리에 쪽지를 쓴 거예요.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던 한동훈 장관에게 쪽지를 건네준 겁니다. 그 쪽지 내용이 건네주고 무대로 올라가셨는데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켈로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로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엔 보상금과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치 성향이냐 뭐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목숨을 거신 분들에 대한 보상만큼은 뭐 어떤 성향이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임영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서 공로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닿아서 이걸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요 연락처를 좀 전달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꼭 좀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